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좀 야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야하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고상한 말로 관능적이라고 바꿀까요? 세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관능적인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클림트의 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가끔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미술가를 뽑는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클림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클림트와 그의 작품 키스가 사랑을 받을까요? 우선 남녀 간의 에로틱한 장면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금장식을 통해 표현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고통과 모순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과 성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남녀가 나누는 육체적인 관계가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 된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성은 우리가 행복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클림트의 키스에서 느끼는 것, 아니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성이 완벽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행복한 모습, 즉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극히 관능적인 순간이지만 결코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직사각형 문양의 가운을 입은 남자는 황금빛 구름을 몰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막 내려온 듯합니다. 꽃무늬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지상에서 막 피어난 꽃처럼 보입니다. 여자의 발목에는 황금빛 넝쿨이 감겨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 여인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나 뺨에 붉은 홍조가 남성의 키스가 주는 달콤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관능적이라고 한다면 특히 남녀의 손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여자의 머리를 잡고 있고 다른 손으로 여자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손 위에 여성이 왼손을 맞대고 있습니다. 살며시 얹은 손가락이 남성의 손을 쓸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키스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일치감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조금 멀리서 보면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그림은 보통 야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토록 야한 내용을 이토록 아름답게 감추다니요. 그리고 이들이 밟고 있는 꽃밭이 마치 절벽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에서, 이 위험스러운 세상에서 살기에 더욱 이 사랑의 장면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한 인간으로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며 많은 굴곡을 겪고 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모든 예술혼을 다 쏟아 부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가히 그의 단 하나의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하지요. 클림트에게 에로티시즘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이고 낡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기성 화단에 대해서 그가 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누드화였습니다. 186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난한 금세공업자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던 클림트는 17살 때부터 그의 남동생 에른스트, 동료 프린츠 마치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해서 그림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30살 되었을 무렵에는 벌써 화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황제 요세프 2세가 추진했었던 수도 빈의 중심부를 원형으로 개발하는 링슈트라스의 도시 개발 계획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새로 지어졌던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 시립미술관에 걸린 기념화, 또 미술사 박물관의 벽화 등을 그가 그릴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작품들을 그린 공로로 황제로부터 훈장까지 받았고요. 함께 당대 빈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린 듯 했죠. 이 작품이 클림트가 그렸던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공공 건물에 그려질 법한 평범하고 우아한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돌연 자기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커다란 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아버지와 그와 함께 화가로 활동했었던 그의 동생 에른스트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칩거했던 클림트는 이후 다시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의 예술의 방향이 파격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른바 1897년 빈 분리파 운동을
전개한 것이지요. 클림트 당시의 빈은 마치 시간이 멈추거나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를 상상하실 때 흔히 나폴레옹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세력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였죠. 이 합스부르크가의 황제 요세프 1세가 클림트 당대까지도 절대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세프 2세가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 도시 성벽을 허물고 원형의 링슈트라스의 거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 여러 공공건물을 세우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지는 공공건물들의 양식이 마치 과거 르네상스기 바로크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과거 회귀 양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지고 뉴욕의 고층 건물들이 막 세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철저하게 역사주의적인 양식의 고답적인 그림들이 빈의 화단을 지배했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양한 미술 혁신을 이룩하고 있었던 당대 분위기와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클림트는 이런 빈의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가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남은 생은 커다란 굴곡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클림트는 이런 아카데믹하고 역사주의적인 빈의 후진성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오스트리아 예술가 조합을 떠나서 새롭게 분리파를 구성해서 새로운 예술적인 분위기와 혁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클림트는 회장으로서 1897년부터 1904년까지 분리파를 이끌면서 해마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빈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새로운 예술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가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화와 자신을 차별시키기 위해서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에로티시즘, 즉 누드였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클림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팔라스 아테나입니다. 소위 클림트 스타일이 모두 나타납니다. 우선 그가 선정한 작품 소재는 그리스 신화, 즉 전통적인 소재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 여신에게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혀서 소위 클림트의 황금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는 듯합니다. 아테나 여신하면 전쟁의 신이지요. 왜 이 시기에 군신인 아테나를 그림의 소재로 가져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들과 싸우고 결별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보아야 되겠죠. 왼손으로 창을 잡고 투구를 쓰고 당장이라도 전쟁터로 달려갈 듯한 아테나의 표정이 비장하게 그지없습니다. 아테나 여신 하면 또 메두사가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지요. 아테나 여신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이 메두사에서 나온다고 보아도 되는데요. 누구든지 이 메두사를 보기만 하면 몸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소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신 아테나의 고유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메두사가 지금 혓바닥을 내밀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화단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아테나 여신의 오른손 위에 올려진 여자의 누드상입니다. 양손을 벌리고 오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테나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원래 아테나 여신의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들려 있어야 하는데 클림트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자의 누드를 들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우아한 역사화가 지배했던 당대에 대한 도전으로 에로티시즘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테나 여신의 손에 올려 있었던 이 여인의 누드화는 이제 2m가 넘는 커다란 그림 누다 베리타스로 다시 등장합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나체 여인이 냉정한 표정으로 똑바로 선 채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벌어진 입과 피 흘린 상처 같은 뺨의 홍조, 투명한 눈동자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더구나 노골적으로 표현된 그녀의 붉은 음모는 이제 더 이상 고전적인 누드와 이상화시킨 누드라는 전통적인 미의식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발꿈치에는 검은 뱀 하나가 막 또아리를 틀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다 베리타스, 즉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민들레꽃 두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민들레꽃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금방 퍼지는 것처럼 새로운 사상이 빠르게 전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 위로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소수를 만족해 하는 길을 택하라 라고 하는 프리드리 실러의 식구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후 클림트는 계속해서 이런 파격적인 누드화를 그려서 빈 예술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이 과연 예술이냐 의문을 달면서 그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달고 그를 공격을 합니다. 그는 비난받는 한가운데 있어야 됐고 급기야는 분리파 내부에서도 클림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누다 베리타스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클림트가 폭로시키고 싶었던 그 숨은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30세까지 전통화를 그리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클림트가 그것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당대의 고답적인 예술계에 던지고 싶었던 문제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의 대표작 키스가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 키스에서 보여지는 그 순수한 에로티시즘, 그런데 이 순수한 에로티시즘은 역으로 당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고 깰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클림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그려대는 클림트의 누드화가 너무도 외설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욕을 해댔지만 사실 그렇게 비난해대는 그들의 속사정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위선의 가면의 뒤에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대 오스트리아 빈의 상황을 묵시록의 실험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러니까 거의 종말론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부르주아 계층의 요란한 향연과 거칠의 쾌락의 추구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합니다. 한 세대 전에 1863년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두 편의 누드화 작품이 나와서 파리를 온통 뒤흔들어 놨죠. 마네의 풀바두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나왔을 때 그야말로 파리가 발칵 뒤집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미술사 최대 스캔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파문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네는 자신의 누드화로 그런 파문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마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과거의 신화와 종교를 소재로 한 그림이 아니라 생생한 당대의 현실, 당대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네는 당대 파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드화를 만약에 그려야 한다면 여성의 몸을 이상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가깝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그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이상화시키는 전통적인 누드화를 선호하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전시되자 사실 이런 성문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먼저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외치면서 분노를 터뜨리며 마네를 공격해댔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클림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예 그의 그림의 주 테마를 누드화로 정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누드화를 그려댑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누드를 사용해서 누드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그가 에로티시즘이 짙은 그림을 그릴수록 더욱 고통을 느끼고 혐오감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왜곡된 에로티시즘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전혀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클림트의 그런 도발적인 그림이 더욱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논란에 그는 결국 그가 주도해서 창립했던 분리파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스스로 분리파에서 분리를 택하고 오히려 더 깊은 자신만의 예술세계로 그 이후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클림트의 계속되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노마디였습니다.